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등기 신청 행위 볼게요. 왜,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자,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령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의 지위는 매도인, 을의 지위는 매수인. 이런 실체관계가 형성이 되면 등기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만 해주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등기부에 뭘 해주면 된다? 네, 등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등기를 하려면 갑과 을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되죠. 일련의 이 과정들이 우리 법조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자,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채택하냐면 등기 절차가 뭐가 된다? 시작, 개시, 시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되는 방식은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요. 당사자가 뭐 해야 한다?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또는 신청과 같은 표현인데 신청을 하는 주체가 관공서라면 뭐다? 촉탁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청이나 촉탁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뭐다?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는데 그 절차가 개시되는 방식이 등기관이 뭐다? 직권으로 하거나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된다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 최종적으로 어떤 등기가 이렇게 기재가 될 건데 이 기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방식의 개시 행위가 있어야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려면 갑과 을이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등기 신청 능력이다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등기 신청 능력에서는 암기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관님 이런 등기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신의 의사를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설문에서 누구누구는 신청 능력이 있다, 누구누구는 신청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지문이 나올 때는 뭘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문을 뭐로 바꿔가지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지문을 바꿔서 해석해 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이 있나요? 네,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금방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금방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 애들은 뭐다? 신청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문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신청 능력이 갑과 을은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면 있을 거고, 그럼 신청 능력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약식으로 기록할게요. 소유권 보전, 갑에서 누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누구? 을 명의로 등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되고 나면, 이 을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자가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 없는 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자인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없는 자인지 달리 말하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은 동의어가 뭐냐면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속에서 지금 능력이라는 글자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신청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신청 적격 즉 당사자 능력을 물어보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이 지문은 간단한 건데 아주 자주 시험 지문에 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신청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청 능력은 이꼴 뭐다?
의사능력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암기사항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적격이라는 말이 있고 뭐라고 있다? 당사자 능력. 이 두 개의 단어가 뭐다? 동의어예요. 그러면 당사자 능력을 갖춘 자들은 누구냐면 인이면 다 돼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래서 인이면 다 된다. 자, 그런데 자연인은 여러분처럼 사람이에요. 사람은 출생하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개념은 출생만 하면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다? 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면 그 아기는 의사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청 능력은 갖추지 못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뭐는 갖추었다? 당사자 능력은 갖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은 개념이 뭐하다? 다르다고.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아기는 의사 능력은 없으니까 신청 능력은 없다. 그러나 뭐는 갖추었다? 당사자 능력은 갖추었다. 그럼 선생님, 아기가 그럼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법정 대리인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아기 명의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과 뭐다? 비법인. 이걸 이제 구별할 때는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개별적인 사안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단체성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단체성. 그럼 단체성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몇 인 이상 모여 있으면 2인 이상 모여 있으면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모여 있는 단체는 다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죠? 국가도 2명 이상 모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정당이라든지 교회, 뭐 종중, 문중 이런 단체들 다 2명 이상 모여 있잖아요. 그럼 다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다?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명인이 되는 경우를 물어보지 않고요. 출제는 등기부상에 명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요. 여기에 적혀져 있지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좀 적어놓고 문제 푸세요. 태아학교, 읍면, 독립, 그다음 민법상의 뭐다?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거 오히려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얘네들은 좀 뭘 해놔라? 메모를 해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없다. 근데 학교 이렇게 말하면 꼭 학교도 2명 이상 모여 있잖아요. 그죠?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학교 뒤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국립학교라면 뭐다? 국가가 법인이죠. 그죠? 공립대학교는 뭐예요? 지방자치 단체가 있거든요. 그 명의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재단 법인 명의로 하죠. 재단 법인 명의로. 그래서 태아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풀어놓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이게 전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신청은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다 뭐냐면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전자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있잖아요. 내가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터넷으로 뭐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자신청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하기 힘들겠다, 그죠? 그죠? 전문적인 좀 지식을 갖춘 자들이 뭐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좀 전문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뭐다? 법무사가 있겠죠. 그죠? 법무사나 뭐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전자신청, 즉 전자신청을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부여할 건데 그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등록은 누가 하느냐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사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 전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뭐는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대리인은 좀 조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리인이라 하면 법정 대리인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인 안에는 여러분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여러분은 안 돼요. 반드시 뭐다? 변호사,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요거 암기할 때 뭐라고 붙여서 암기해라. 자격자 대리인은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 자, 뭐 해야 한다? 사용자 뭐다? 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인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뭐다? 외국인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암기할 때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뭐다? 자연인하고 뭐다? 법인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잘 보세요.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는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법무사만 된다는 거죠. 이 변호사, 법무사가 뭐다? 자격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잖아요. 우리 등기신청은 등기소의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전자신청은 출석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래서 출석신청주의의 뭐다? 예외다라는 거예요. 우리 등기신청을 할 때 원칙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전자신청은 각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해도. 그래서 각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는 똑같고요. 사용자 등록의 절차를 좀 볼게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자 등록은 이쪽으로 보시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는 굳이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등기소 어느 곳인지 가서 뭐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하는 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예, 3년입니다. 3년. 자, 이 조문이요. 이 조문이 작년에 신설된 조문인데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된 조문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유효기간은 몇 년인데 3년인데 여기서 딱 끝났었거든요. 조문이. 그 뒤에 내용이 신설된 조문입니다. 자,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는데 자격자 대리인의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까? 외의자입니까? 외의자.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은 유효기간은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고 나머지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 대법원 얘기로 기간을 뭐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외의자가 키워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조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이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것도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당사자 능력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뭐 해서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신청은 출석주의에 관한 예외가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용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 대리인의 자격은 뭐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그럼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하고 자연인은 가능하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 정도 딱 가져가시면, 다른 지문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그 많은 지문 안에서 정답이 결정되지는 않고,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 안에서 통상 정답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다른 지문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는 통과. 정답이 아니거니 하고 통과해야 되지. 전자신청을 다 가져가려면요, 여러분 배우는 내용의 절반 정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 신청을 하면 공동으로 신청을 할 건데, 공동으로 간다면 여기서 보면 갑과 뭐다? 을이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보시게 되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상에서 이렇게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이 되면 갑이라는 자는 을 명의로 기록이 됨으로써 권리를 잃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권리를 잃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권리를 얻는 사람은 뭐다? 권리자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신청하러 가게 되면 갑의 지위는 뭐가 되고? 의무자, 을의 지위는 뭐다? 권리자. 그래서 등기는 의무자와 누가?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 신청을 할 때 공동신청이라는 표현도 있고 단독신청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공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2명이 등기 신청하면 공동, 1명이 등기 신청하면 단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항상 공동이라는 개념은 100명이 가든 200명이든 300명이 등기 신청하든 의무자와 누가? 권리자가 가야 공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는 누구라 적혀 있을 거고, 갑, 권리자는 누구다? 을.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그 사건 자체가 뭐다? 공동 신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세 번째 지문이 뭐냐면, 그럼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자와 누가 간다? 권리자가 갈 거잖아요. 그러면 설문에서 의무자가 누구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무자와 권리자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등기부에 뭐 한다? 기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요, 우리가 민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과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은 실체법이죠. 실체법. 그래서 시험에서 민법상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체법상의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 민법상의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은 청구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 청구권. 이게 기준값이에요.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하는 자가 뭐다? 권리자. 그럼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뭐 한다? 협력해야 되겠죠. 협력해야 될 자. 이 자가 뭐다?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다? 이 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좀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라는 경우는 뭐다?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이 저 사안을 좀 보세요.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잔금 다 지급하고 나면 이제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하러 갈 때 누가 청구를 할까요? 을이 청구하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민법상의 권리자는 누구다? 을. 그죠? 의무자는 누구다? 갑. 간단하죠. 청구를 하는 사람이 권리자라 했으니까. 근데 등기도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
의무자는 갑이죠. 기록상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하고 등기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등기법상은 뭐다? 절차법이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그럼 절차법상에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요. 기록상 권리를 잃는 자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자. 반대로 권리자는요. 등기부의 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 또는 이익을 보는 자를 권리자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라는 겁니까? 기록상 따진다는 거예요. 기록상. 등기부의 기록상. 그래서 기록을 해봐야 돼요. 이쪽으로 볼까요? 그럼 민법에서 따질 때는 이 안에서 따지는 거고 등기에서 따질 때는 뭐다? 이 안에서 따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등기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같아요? 달라요? 결론적으로 같죠. 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민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등기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일치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데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이 지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내 등기 받아가라고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갑이 등기 인수 청구권에서는 뭐다? 권리자가 되고요. 을이 협력해 줄게라고 뭐다? 의무자가 되거든요. 등기상으로는 근데 권리자 의무자는 여전히 뭐다? 갑에서 누구로? 을 명의로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는 하지만 일치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 이 표현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등기는 뭘 기준으로 한다? 기록. 민법은 뭘 기준으로 한다? 청구권. 요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자, 권리자 의무자 보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법은 뭘 기준으로? 청구권. 절차법은 뭘 기준으로? 기록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인지 여부는 등기부상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치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는 등기 인수 청구권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되셨다면 여기서 뭘 한 게 아셔야 되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지금 매도인은 등기상으로는 의무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기 기록상 등기법에서 강의할 때는 의무자는 항상 등기상 의무자가 되겠죠. 민법상 의무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의 등기를 인수해가라라고 청구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실체법에서. 근데 만약에 을이 협력을 하지 아니에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고? 인수해가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을은 갑의 등기 인수 청구권에 을은 이행에 협력해라라고 판결을 내려주겠죠.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 지금부터 갑의 지위는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갑이 금방 청구권 행사하면 권리자잖아요. 그는 민법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등기상으로는 갑은 항상 뭐다? 의무자죠. 갑은 등기상으로는 항상 의무자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 매도인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 했는데 협력하지 아니해서 판사가 뭐 해라? 이행을 강제시켰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 나오면 저 사례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등기는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된다? 갑에서 을 앞으로. 그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단독 신청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다? 매도인이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등기부에 뭘 해봐야 한다? 기록을 해봐야 돼요. 시각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해보고 갈게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제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아니까 이런 거는 시각화를 시키지 아니해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 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빌런자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를 절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여러분이 바로 판단을 할 수가 뭐다? 없는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등기부상에 뭐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각화를 좀 시킬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시각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이 등기 기록을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요. 무조건 지문 읽지 마시고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읽어도 여러분이 이거 시각화 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읽는 순간 아 이거 시각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요. 무슨 등기든지 간에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보존 등기가 없이 다른 등기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존 등기를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뭐 한다? 시각화를 시켜 나가야 돼요. 시각화를. 가령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금방 뭐라고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문을 그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라는 표현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1. 저당권 뭐다? 설정 이렇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왔잖아요.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러면 소유권을 뭐 한다? 이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후 해당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이렇게 나올 거란 거예요. 해당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이렇게 나오면 이 저당권을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돼요. 그럼 K은행이 기록상 권리를 잃으니까 뭐다? 의무자. 기록상 권리를 얻는 을이 뭐다? 권리자. 그럼 이때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런 지문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때는 갑과 함께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을과 함께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그러면 설문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한 두 줄 반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뭐 하려고 한다, 이걸 구성을 하려면 그 애가 그 애인 것 같고 저 애가 저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시각화 시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걸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각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일단 기록을 해놓고 시작한다라는 것만 꼭 좀 기억해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뭔가 그림 형식으로 지문을 읽었을 때, 등기는 그랬죠. 지문이 그걸 읽고 그 내용이 뭔지만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등기라고요. 읽고 내용이 뭔지만 알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지, 내용만 알면 다 풀리는 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다. 아, 이거 그냥 머릿속에 해결이 안 돼 라고 판단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해라? 1점 소유권 보존 값 적어 놓고 지문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런 능력, 이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오게 되면 등기법이 8개, 9개, 10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시각화를 시키려면 첫 번째 읽어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 모르면, 등기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등기라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환매 특약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환매 특약 등기가 뭔지를 알아야 시각화 시킬 거잖아. 환매 특약 등기가 뭔지를 알아야. 그죠? 환매 특약 등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럼 시각화를 시키려면, 이 대부분 하기 힘든 건데, 일단 시각화를 시키려면 환매 특약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를 알려면 지금 바로 머릿속에 누가 권리자 의무자인지 판단이 서나요? 둘 다 권리자이고 둘 다 의무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말씀드린 거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군가는 권리자, 의무자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환매 특약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보면 잘 안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 딱 봉착을 하면 어떻게 해라고? 뭘 메모해라고? 그 시각화 뭘 시각해라고? 1점 소유권 보존 값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적어 보실래요? 연습 아까운 시간이지만 한번 적어 볼래요? 1점 소유권 보존 값 한번 적어 보세요. 소유권 보존 값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그럼 1점 소유권, 이거는 제가 해주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쉬운 게 여러분을 해라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점 소유권 보존 값 적으셨나요? 그럼 적으셨다면 환매 특약이 기록이 되려면 매도인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죠?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점 소유권 보존 값 적혀져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잖아요. 아, 값이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죠? 넘기고까지는 판단할 수 있죠. 값이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뭐하고? 넘기고, 다시 값이 찾아오겠다. 그럼 그게 뭐다? 환매 특약이거든요. 그럼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이렇게 갑. 그럼 이 등기에 갑이 그러면 뭐가 된다? 권리자. 을은 뭐다? 의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지문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갑은 뭐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의 매도인 맞습니까? 환매 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갑 맞습니까? 을이 뭐가 된다? 매수인이죠. 그러면 갑은 뭐다? 매도인이죠.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뭐가 되고 권리자고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이다.
이게 35의 기출문제 정답이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의 정답이 뭐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뭐다?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35의 환매 특약 등기의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거 정답률이 몇 %인 줄 아세요? 10%도 안 돼요. 금방 보면 너무 쉽잖아요, 사실.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등기를 하고 환매특약 등기 이것만 시각화시키면 한 문제인데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답률이 10%가 안 된다라는 말은 수험생들이 그냥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이렇게만 암기해야지 그걸 실제 시험장에서 까먹으면 어찌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시각화만 안 되면 뭐하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시각화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물어보니까요. 귀찮대요. 귀찮대요. 근데 그 귀찮음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또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실행을 잘 안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에서는요. 지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시각화를 시켜야 됩니다. 1점 소유권 보존 값을 적어놓고 항상 해라고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적으면 그대로 여러 번 적어 이걸 또 암기하거든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환매 특약 등기가 어떤 등기이지라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기보다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매도인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환매 특약이구나. 이렇게 자꾸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내용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을 해라? 항상 나왔을 때 주어지는 글자가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자꾸 접근을 해야 되지. 이 글자에 현혹되면 등기는 못해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그래서 신청을 한다. 이때 공동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권리자와 의무자가. 이 보세요. 이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즉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공동이냐 단독이냐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동이란 건 뭐예요? 의무자와 누가? 권리자가 가니까.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만들어지는 등기는 다 뭐다? 공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 근데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개념이 안 만들어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공동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될 지문들은요. 우리 등기 신청을 원칙이 공동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등기들은 다 무슨 신청의 사유다? 단독 신청의 사유거든요. 얘네들. 이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암기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암기할 거냐.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게 판결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판결.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걸 해석하는 데 좀 집중하십시오. 어떨 때 보면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런 글자 나오면 단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도 마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체크를 좀 하면서 글자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판결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하니까 이행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매매를 살펴봤잖아요. 매매는 의무자도 있고 권리자도 있습니까? 있죠. 그럼 원칙은 뭔데? 공동인데. 근데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가면 뭐로 갈 수 있다? 단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갑이 이행에 협력하지 않으면 의리 판결을 받아서 갈 수 있죠. 그럼 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 권리자가 적혀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 신청서에는 있겠죠. 있는데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만약에 등기를 단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심사를 한다? 서면 심사만 하기 때문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권리자 너가 단독으로 왔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등기는 각하예요, 바로. 왜?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가 적혀 있는데 단독으로 했으니까 각하예요. 그런데 등기관은 일단 뭐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접수는 받아야 된다고 했죠. 접수는 무조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심사할 때 각하를 해야 되는데 서면 심사니까 서면을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서면 내용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더라? 판결문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판결문. 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단독으로 들어와도 내가 각하할 수가 없지.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등기가. 근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등기는 무슨 심사니까? 서면 심사니까. 그때의 판결은 대부분 무슨 판결이다? 이행하라는 판결이라고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해라. 이렇게.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의 원칙이 만들어지네요. 어떤 원칙이 만들어집니까?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로 간다? 공동이라는 거예요. 공동. 근데 그 공동이 단독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등기인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 안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판결문이라고, 판결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든요. 그럼 상속을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돼요.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이 상속인인데 여러분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뭐 한다? 등기를 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등기를 하러 간다 할 때는 상속이라는 글자를 딱 듣는 순간 아, 상속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알죠. 아니까 단독 신청으로 간다는 게 바로 판단이 서야 안 서요? 서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단독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만 알면 단독 신청은 그냥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은 실체법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등기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등기는 신청서상에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시가 기록이 됩니다. 다만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얘가 단독으로 왔네? 그럼 등기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 거 가져가려고 등기하러 왔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딱 들어와 있다. 서면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증명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뭐로 되는 거다? 단독.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문 하나를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어지는 등기가 어떤 등기인데만 좀 집중을 하시면 굳이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럼 암기를 해야 된다면 뭘 암기해야 한다? 주어진 용어가 뭔지를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첫 글자를 따서 이 등기를 암기하는 것은 썩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제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등기 명의,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이 지문 안에서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뭔지 변경 등기가 뭔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을 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게 한번 들어봐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알죠? 그럼 지금 단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단독. 이렇게 되거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그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데 등기 신청은 단독이잖아, 지금. 그러면 대부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단독,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단독. 이렇게 암기한다는 거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단독이라는 것은 굳이 암기사항이 아닌데, 그러니까 암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지적법의 암기 방법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 몰라도 돼. 모르고 그냥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이게 맞아. 지적법의 암기 방법은. 근데 등기 암기 방법은 그게 아니라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뭔지, 변경 등기가 뭔지, 합쳤을 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 이 용어를 뭐한다? 알고 가는 게 뭐다? 등기법의 공부 방법이고. 지적법과 등기법은 그래서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요. 같은 절차법인데.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등기법을 지적법화 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 초창기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등기는 주어진 용어만 알면 무조건 출제인이 60점 이상은 맞게 해준다고요. 무조건 맞게 해준다고. 근데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용어만 알면 다 60점 이상은 그냥 맞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등기법을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내 목표는 60점이야. 그러면 내용 모르고 용어만 암기하라고요. 그래서 60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등기는.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20점, 30점 나오는 사람은요, 그 공부를 지적법화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금방. 등기면에 표시변경 듣기는 단독. 등기면에 표시변경 듣기가 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단독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90% 수험생이 그렇게 공부한다고요. 근데 등기면에 표시변경 듣기가 뭐예요? 선생님, 등기명의란 표시란 것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명이 개명이 된다든지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실체관계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실체관계에 맞도록 바로 잡아주는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대부분 개명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주소를 이전을 했을 때 하는 게 대부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렇게 그 등기의 내용을 알면 당연히 이거는 공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무자 권리자는 개념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인 거예요. 근데 그 모를까봐 우리 법조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게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등기부를 볼 거잖아요.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나왔을 때 공부할 때 단독 이거는 실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주소지가 이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원래 이 사람이 호계동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일산 마두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체관계에 맞도록 정리를 해놓은 등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그러니까 실무든 뭐든 뭐다 등기는 뭐다 용어의 개념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소. 이 법인합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합병은 시험장에 문제 나오면 상속과 이꼴시키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 법인합병으로 풀면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어라? 상속으로 바꿔서 풀어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얘네들 3번 이런 거 지금 넘어가는 애들은 나중에 강론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리할 내용은 아니고요. 멸실등기 아시잖아요. 멸실등기의 용어의 정리를 떠올려봐요. 떠올렸나요? 떠올렸다면 뭐다?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표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부동산 표시를 없애는 것을 공동으로 간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표시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여기 보면 어떤 자의 뭐로 사망으로 뭐 해야 한다? 소멸한 때, 이 말은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 소멸에 뭐가 있다? 약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하나만. 자, 이거 한번 예를 들게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제 토지를 제가 설정 행위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줄 때 지상권자가 사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망을 하면 그 지상권은 여러분 자식에게 뭐가 된다? 상속이 될 거거든요. 소유권만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됩니다. 상속이 될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해서만 내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거 상속 안 되게 너가 사망하면 이 권리는 뭐 하는 것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할 수 있죠. 이런 권리 소멸의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사망하면 상용인은 뭘 가지고 여러분이 사망했다는 걸 뭐 해서 증명을 해서 가게 되면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 말소는요. 지상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인 내가 뭐다? 권리자가 되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있잖아요. 그건 뭐로 가야 되는데 공동인데 이렇게 권리 소멸한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때는 뭐로 간다? 단독.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분합 등기는 필요 없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 있잖아요. 당연히 뭐다? 단독이고요. 소유권 보전 상대방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경정 마찬가지죠. 말소 등기 금방 말했죠.
자, 지상권 말소를 또 생각해 보세요. 공동이잖아요. 의무자 권리자 있으니까. 근데 지상권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뭐다?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가져가면 뭐로 간다? 단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용. 여러분 수용은요. 국가 관공서가 하는 겁니다. 관공서. 그래서 수용은 어차피 국가가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뭐로 가는 거다? 단독.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따로 추가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하나는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판결에서 간단한 지문 하나 몇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판결에서 단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독은 무슨 판결해야 한다? 이행 판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보시게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거든요. 형성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패소한 자 안 돼요. 패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한 자만이 가능하고,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한 자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판결은. 그리고 판결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 시기를 묻지 않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딱 가져가시면 나머지 지문들은 별도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이 가능하고 패소한 자는 할 수가 없다. 단 형성 판결 중에서 유일하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판결과 관련해서 출제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용으로 여러분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 이제 이렇게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온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뭐만 알고 가시면 되냐면 용어의 정의,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잠시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의 키워드는 인이거든요. 인자가 빠지면 뭐예요? 상속 등기요, 상속. 인자가 들어가면 상속 인에 의한 등기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뭐다? 뭔가가 다를 거거든. 그 차이점을 수험생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출제인이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막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상속 등기와 구별을 하느냐 모르느냐, 이게 기출 문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더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